네, 안녕하세요. 아, 연휴 마지막날이라 그런지 좀 저도 힘들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 또 참여하기 좀 힘드신 날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와주신 분들 환영하고 그다음에 오늘 또 많은 정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LTO는 올해 여름은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한 해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온난화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기후도 더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좀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런 이제 여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이례적으로 빠르게 폭염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열대야 휴가 시즌에도 좀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높은 참여율로 알찬 라이브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좀 많이 바빠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좀 몰려서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들 읽어보고 그다음에 검증하고 그랬던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다음 분기에는 좀 더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토목큐브 발굴해가지고 커버 기업으로 확정한 게 큰 소득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멤버들도 많이 유입돼가지고 기존 멤버들하고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어가지고 참 보람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커버 기업 성과는 3분기 이제 평균 수익률이 19.96%를 기록했고 토목큐브를 좀 더 빨리 공부해가지고 편입하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쉬웠지만 연간 목표 수익률 25%에 감사하면 분기 수익률 20% 정도는 굉장히 감사한 수익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카금융 서비스가 2분기에 급등했던 이후에 이제 실적 이연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게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인카금융 서비스를 제외하면 모든 포트폴리오가 가장 성적이 좋았던 코스피 지수보다도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 수익률도 1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감사한 분기가 지나간 것 같고 커버 기업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인카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위 4대 GA 중에서도 독보적인 설계사 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설계사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들이 인카금융 서비스에 가장 많이 가려고 하고 실제로도 많이 갔던 것. 그 이유는 그만큼 수수료율이 높고 투명성이 더 있어가지고 더 전망이 밝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사 수 증가는 다시 보험사와의 수익 배분 협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GA 중에서 선순환의 크기가 가장 큰 기업은 독보적으로 인카금융 서비스라는 것이 상반기 설계사 수 증가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고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는 이제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일정 수준의 현금 제약이 수반되지만 그러한 현금 사용은 향후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게 되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이러한 현금 조달을 위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수혈해야 하는 단계가 지났습니다. 인카금융 서비스는 비싼 이자를 내고 차입하던 메리츠형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이제 실적을 짓누르던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벗어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과 인식 매출의 괴리가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바보라 하더라도 이제는 성장이 시장의 무지함을 상쇄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식된 매출 기준으로 봐도 TTM PER이 9.55배이고 손보사 3234하고 생보사 3233 PER을 평균 내게 되면 10.76입니다. 그래서 GA 멀티플과 시총이 훨씬 비싼 선진보험시장 미국과 비교하게 되면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GA 멀티플에 비해서 이제 보험사 멀티플이 낮은 게 일반적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9.5배는 너무 싸다라고 생각되고, 게다가 이연 매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매출이 과소인식되어 있는 국면이다라는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인카금융 서비스는 정말 팔래야 팔 수가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목큐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협업 성과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긴 내러티브로 보게 되면은 오가노이드의 활용성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비바이오 분야에도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 기존 분석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즈음에서는 다시 한번 사업 현황을 상세하게 점검해가지고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는 EQ 실적을 발표하고도 다소 아쉬운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4분기 들어서는 다시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분기에는 아마존이 식료품 배달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 상승이 다소 제한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어대시의 본질은 아무래도 음식 배달 시장이고, 그 다음에 식료품 배달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배달 네트워크만큼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에 적합한 유통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직접 배달해주는 것을 따라잡을 그런 시스템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아무리 빨리 배달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적시성 있게 이제 뭐 요리를 한다고 할 때 필요하면은 배달을 시켜가지고 배달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무엇을 하든지 이미 배달 생태계를 구축해가지고 선순환이 한참 진행된 대시를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성과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포트폴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영진이 약자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약호라고 하죠. 약자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시장이 성장성에 의심을 품어왔는데 이를 말끔하게 씻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또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은 더 이상 경영진의 약호에 놀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두 번 속았어야죠. 그래서 AI가 매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안 믿습니다. 경영진이 아직은 AI가 매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이미 실적 성장세가 변곡점을 지나가지고 다시 가속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그럼 AI 아니고 뭐가 성장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프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매분기가 끝나고 다음 달 15일 전후로 AR 페이지를 통해서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전후로 이제 KPI가 발표될 터인데, 2분기에도 KPI가 발표되고 상당 기간 동안 주가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 기간에 일부 추가 매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분기에는 특히나 이제 YTO라는 그 중국 캐리어 회사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가루다라는 회사, 그 다음에 니폰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제 그 글로벌리 5위권 안에 드는 이제 그 항공화물 운송회사하고의 협업 발표가 있었어가지고 주가도 꽤나 반응을 많이 했고, 긍정적인 KPI로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총회를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 수익의 많은 부분이 2분기 LTO 발굴 종목이었던 토목큐브에서 나온 것이어가지고 더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만주 정도를 매수했었는데 이제 국장 비중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단기간에 감사하게도 일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플랫폼에 참여해주신 것도 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스터디 멤버로 신규 참여해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셔가지고 더 풍성한 한 분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1등에서 5등까지 각각 이렇게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시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는
특히나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가 업로드돼 가지고 공부해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연휴 기간 동안 또 제가 생각해 보고 좀 여유 있게 생각해 보고 앞으로 투자 원칙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들을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각각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투자관 업데이트예요. 그래서 그간 투자 철학이나 투자 원칙도 나누고 그다음에 연휴 동안에 좀 생각을 해보면서 6가지 관점에 좀 다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BMAE입니다. 그래서 우선 BMA에서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좀 강조를 안 드렸었는데 어느 기업의 제품이든지 서비스든지 생산한 것을 팔아가지고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 이걸 가장 우선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치를 제공하는 다른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가지고 그 DAM을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제품 카테고리 혹은 그 뭐 산업 분류 아니면 뭐 정부에서 이제 뭐 발표하는 산업 그 대산업 분류, 뭐 소산업 분류, 중산업 분류 이런 거에 의존해가지고 이제 DAM을 잡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기업이 이제 DAM을 잡은 거에 의존하게 되면은 이제 생각보다 DAM이 과장되거나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성장 속도나 아니면 성장 여력 같은 거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BMA에서 이제 DAM이나 아니면은 이제 대체 가능한 그런 서비스나 제품 같은 거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를 좀 업데이트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상력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력은 생각보다 더 제가 강조해왔던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물건은 희소해지고 왜냐면은 생산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생산할 수 없는데 소비만 하는 인구, 노령 인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은 완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플레이션은 가격 조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화면 송출을 잊어버렸나 보네요. 지금 이거 코멘트를 봤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유튜브 영상에는 아마 화면이 같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협상력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 네. 협상력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이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물건은 희소해지고 생산할 수 없는데 소비만 하는 노령 인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은 완성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플레이션은 가격 조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빈번해질수록 협상력이 높은 주체는 더 빈번하게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인플레이션이 낮은 국가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며 그리고 그런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다른 나라 노동자의 이민을 막으려 해야 할 것이고 이게 이제 뭐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이민을 막으려고 하고 유럽의 우파 정당들이 이제 이민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주요 논리가 되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협상력이 높은 기업의 지분을 소유해가지고 높은 협상력에 따라서 배분받는 비중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밸류체인에서는 보다 희소한 단계의 기업이 선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의 기업이 희소한지 알기 위해서는 한 기업만의 GPM보다는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전체적인 GPM 추이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GPM이 올라가는 추이라면은 해당 단계의 기업들이 모두 협상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협상력은 다른 지표에 비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그런 내재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의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투자할 만한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이 맨 마지막에 성숙 기업이 되었을 때 모습을 상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기업에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도 검토의 대상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 투자 대상으로 넣을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가르는 기준은 중간에 어떤 장애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원래 예상했던 성장 궤도로 회귀해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결국에는 스스로가 그린 성숙 기업이 되었을 때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이제 조금만 장애 요인이 발생해도 거기에서 이탈해가지고 이제 원래대로의 그런 그린 성숙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가,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회복 탄력성,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할 텐데 회복 탄력성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증명할 논리가 될 수 있는 것들로는 복수의 메가 트렌드와의 그런 동행, 부합성, 그다음에 경제적 해자의 근거, 협상력과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all or nothing의 문제라기보다는 확률의 문제이고, 어떤 기업이나 성장의 내러티브는 제시되지만 최종 단계에 도달할 확률이 낮은 기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직 실적으로 입증한 것이 너무 적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기업과 투자자 간 신뢰의 트랙 레코드가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기업들에 투자한다면 예상치 못한 성장 경로로부터의 이탈이 연구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버 기업에 이제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성장 경로에서 벗어나더라도 본연의 협상력과 경제적 해자, 선순환 구조 같은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장 경로로 자연적으로 회귀하는 그런 힘을 보유한 기업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 제시해 주신 것들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카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에 대한 협상력과 설계사가 자발적으로 입사하고 있다라는 게 선순환의 근거가 되고, 토모키브 같은 경우에는 특허로 보호되는 홀로토모그래피 분야의 기술 우위와 브랜드 가치, 표준 지정, 그다음에 동물신원 폐지나 출산율 저하 같은 트렌드 같은 것이 회복 탄력성의 근거가 됩니다.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상점 배달원 소비자의 3면 네트워크 효과, 브랜드 가치, 소비자의 편의성 추구 메가 트렌드, 그리고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 생태계 존재와 AI 트렌드, 그다음에 프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 소비자와 공급자 양면 요인에 근거한 네트워크 효과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다소 성장 경로로부터의 이탈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그리는 최종 성숙 기업으로서 각각의 모습을 끝끝내 달성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이제 제가 작성한 내용이고, 1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코멘트나 Q&A 진행하고 그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들 다시 발표드리고 그 다음에 라이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